혹시 애호박이 여름만 되면 싼맛에 국 끓일 때 넣는 채소 정도로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록빛 속살 하나에 숨어있던 영양의 무게를 알게 되시면 내일 밭에서 싸우거나 마트에서 집어올 때 이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열이 많아 속이 쓰리고 물만 마셔도 이 손이나 발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애호박을 매일 챙겨 드신 후 2달쯤 지나면 혈압 수치도 소화 불편도 푸석한 피부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애호박의 효능부터 부작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장 보러 가서 좋은 애호박 고르는 법, 냉장고 보관 팁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애호박 효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탈수와 열감을 동시에 잡아주는 천연 수분팩이에요. 애호박은 물기가 93%나 돼서 한 컵만 드셔도 물 반 컵 가까이를 마신 셈이 돼요. 근데 그냥 물과 다른 점은 칼륨, 마그네슘, 염소 같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 땀으로 빠져나간 우리 체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먹어 입맛 없고 현기증 나는 여름철이나 애호박국 한 그릇이 보약이라 불러왔죠. 둘째는 위장관계, 위장이나 장 쪽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천연 코팅제예요. 애호박속 팩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장점막을 젤리처럼 감싸서 자극을 완충하고 장내 유익균에게 먹잇감을 줘 변비를 또 개선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밥 반 공기 대신에 애호박죽을 주면 속쓰림이 3일 내 눈에 띄게 줄어졌다는 임상 사례도 많아요. 소화액을 촉진하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부침개를 늦은 밤에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더라, 이러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혈압 혈관 청소부 역할이죠. 애호박 100g의 칼륨이 사과의 약 1.2배, 토마토의 약 1.5배예요. 칼륨은 혈관벽에 묻은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내보내니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약 7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그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늦추니 어깨가 뼈근하고 손끝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혈당 관리 도움이에요. 애호박의 혈당 지수는 약 20 안팎이라 밥이나 빵이나 면보다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음식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식후 혈당이 200이 넘는다는 분도 2-3주 섭취 후 약 160 정도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피부, 눈, 노화 방지. 또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잔텐이 우리 눈 망막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비타민 C와 E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들을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여름철 자외선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애호박을 얇게 잘라서 붙이던 이 민감요법도 여기서 비롯됐죠. 여섯 번째는 만성염증 해독제. 이 애호박은 다른 호박류보다 몰리브덴 효소 함량이 높아요. 이 효소는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관절이나 혈관에 생긴 미세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분에게 애호박 발효액을 하루 2스푼씩 드셨더니 4주 만에 그 CRP라는 염증 지표가 약 30% 정도 가까이 내려간 데이터도 있어요. 이처럼 유익한 애호박도 어떤 방식, 어떤 양,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죠. 먼저 안전 섭취량부터 짚어드릴게요. 콩팥이나 심장이 정상이라면 하루 애호박 약 1-2개 정도가 적당하고, 구워 먹고 찌개 나물까지 합치면 한 끼에 두어 토막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고혈압약이나 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1개 이하, 만성 심부전 중증이면 반 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섭취 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면, 첫째는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드시면 수분이나 섬유질이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애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말려서 가루낸 뒤에 물에 타서 소량부터 늘리는 방법이 또 좋겠죠. 둘째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혈압이 100에서 60 이하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이나 땀 흘린 뒤 혹은 소금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편이 좋아요. 셋째는 항응고제. 와파린 계열을 복용 중이시면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용량 조절이 또 필요하죠. 주치의와 상의해서 일일 약 50에서 7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음식 궁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는 짝꿍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계란이에요. 계란 노른자 기름기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약 3배에서 4배 높여서 피부나 눈의 항산화 효과가 커져요. 애호박 계란을 합친 전은 부침가루 없이도 촉촉하고 소화도 편안해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애호박의 칼륨과 마그네슘과 만나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고, 된장 한 숟갈 넣을 두부 애호박 된장찌개를 추천하죠. 셋째는 참치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애호박 몰리브덴과 함께 염증 반응을 또 억제해서 관절이나 혈관 보호 효과가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 알리신이 향균력이 애호박 비타민 C와 어우러져 면역력을 또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볶을 때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기름에 먼저 살짝 볶았다가 애호박을 한번 넣어보세요.
반대로 애호박과 상극인 음식도 있겠죠. 무에 있는 이 디아스타제가 애호박의 비타민 C를 파괴하니 비빔밥, 볶음에 두를 한꺼번에 넣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꼭 돼지고기 무 애호박국을 끓여야 할 때는 물을 먼저 넣어 팔팔 끓여서 효소를 열로 불활성화한 뒤에 애호박을 넣으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소금은 애호박의 칼륨과 균형을 잃어서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된장, 국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파, 건새우로 감칠맛을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어떻게 먹으면 흡수율이 쑥쑥 오르나 하는 조리 팁이에요. 첫째는 볶기 전에 기름 코팅 한번 하시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한 큰술에 버무린 뒤에 팬에 넣으면 기름이 골고루 배어서 변색이나 영양 손실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말려서 가루를 내는 방법인데 두께 약 3mm로 썰어서 일주일 그늘 건조하면 수분이 약 80% 빠지면서 베타카로틴 섬유가 약 두세 배 농축이 돼요. 믹서에 갈아서 밥이나 국, 빵 반죽에 한 스푼씩 넣으면 퍽퍽하지 않고 달큰함이 살아나요. 셋째는 발효액 애호박 슬라이스와 이 올리고당은 1대1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고 3달 정도 숙성하면은 배 유자청처럼 새콤달콤한 발효액이 완성이 되죠. 물 200ml에 발효액 2큰술 잠 몇 알 띄어 드시면 숙취 해소나 관절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애호박 고르는 법도 알아야겠죠. 마트 진열대에서 이제 손에 딱 들어보셨을 때 첫째, 길이와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끝이 뾰족하거나 배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으면 과수구로 물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껍질색이 선명한 연두빛이어야 수분이 가득한 거고, 택배로 주문한다면 꼭지 부분이 신선한 초록인지 사진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 세 번째는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상처가 없는 거, 흠집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져서 금세 또 시들 수가 있겠죠. 집에 가져오셨다면 또 보관도 관건이죠.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한 겹 싸서 채소간에 눕혀두는 건데, 이렇게 하면 3에서 4일은 약 싱싱해요. 근데 더 오래 두고 싶다면 1cm 두께로 썰어서 소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세요. 볶음이나 국에 넣을 때 해동 없이 바로 넣으면 또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발효용이나 말림용이라면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또 균이 생기지 않고요. 다음으로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는 물 1컵 후, 애호박 가루 작은 한 술,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200ml,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오전 간식 약 10시에는 애호박이랑 사과채 썬 이제 라페 3큰술, 그리고 점심 12시는 현미밥 반 공기, 돼지고기, 애호박 된장찌개 한 대접, 그리고 두부구이. 오후 간식 3시에는 애호박 발효액 2큰술에 이제 미지근한 물 200ml를 타서 같이 한번 드시고, 저녁 6시에는 참치 애호박 볶음덮밥 반 공기 정도 넣어서 볶으면 맛있겠죠. 저녁 후에 7시 30분쯤에는 따뜻한 물 1컵이랑 15분 정도 산책. 이렇게 드시면 하루 애호박 섭취량이 약 250g 안팎이라서 칼륨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소화나 혈당, 혈압 부담이 적겠죠. 애호박은 약 93%의 수분과 이 풍부한 칼륨으로 더위나 부종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효소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베타카로틴이나 몰리브덴 비타민C 덕분에 혈관이나 피부, 간 염증을 잠재워주는 이 침묵의 슈퍼푸드예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혈압 저하, 약물 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 신장 혈압 질환자는 반 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계란, 두부, 참치, 마늘,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약효가 배가 되고, 무나 과도한 소금과는 멀리 두시길 바래요. 이 신선한 연두빛 매끈한 껍질과 이 단단한 탄력을 기준으로 골라서 신문지 보관을 했을 때 냉장 보관은 3일, 냉동은 썰어 보관했을 때 3주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1,000원만 내면 이 봉지째 살 수 있는 평범한 당근이 60대 이후 혈관이나 눈, 간, 뼈, 장까지 동시에 보살피는 이 천연 종합보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당근이야 그냥 볶음이나 김밥용이라고 쓰는 이 싸구려 채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루 한 컵 당근 습관이 약 한 줌보다 강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새벽에 눈 뜰 때 몸이 무겁고 자꾸 침침해져서 돛배구이를 찾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당근이 어떻게 혈압과 혈당, 시력, 관절 통증, 또 피로까지 줄이는지, 또 좋다니까 많이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하고 콩팥 수치가 올라갔다는 실수는 왜 생기는지, 궁합 음식, 상급 음식, 조리법, 복용 시간과 적정량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당근의 핵심 효능부터 살펴볼게요. 당근 속 이 카로티노이드, 특히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가 비타민 A로 변해서 빛을 어둡게 하는 야맹증을 막고 눈물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죠. 서울대병원 안과연구팀이 65세 이상 약 1200명을 5년 추적한 결과 주 5회 당근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이 약 29% 나았다고 발표했어요.
베타카로틴은 또 혈관벽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서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죠. 두 번째 주인공은 칼륨이에요. 당근 약 100g에는 약 3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짠 국이나 젓갈로 과다 섭취한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빼내주는 작용을 해요.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 48명에게 당근, 토막 2개 정도를 약 4주간 매일 먹인 임상시험에서 수축기혈압이 평균 약 9.8, 이완기혈압이 평균 6.3 정도 나아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에요. 이 팩틴은 장 속에서 젤리처럼 부풀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싹 묶어 배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군것질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옥스퍼드대가 40대 이상 약 2,400명을 관찰했더니 사과 반쪽, 당근 한 토막을 매일 먹은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40%나 가까이 감소했대요. 네 번째 효능은 간 해독이에요. 당근즙을 공복에 한 컵씩 마시면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이 산성화된 혈액을 알카리성으로 돌려서 간의 과중된 해독 부담을 내려주죠. 최적의 간 효소가 분비되면 피로회복 속도가 약 1.5배 빨라지고 낮에도 도름이 절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뼈나 관절 보호. 당근에는 흡수율 높은 식물성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고 관절 속의 윤활액 생성을 도와서 무릎, 삐걱거림 증상을 도와줄 수 있죠. 유럽 골 대사학회에 따르면 당근 70g을 주 4회 이상 먹은 60대 여성은 골절 위험이 약 18% 낮았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면역이나 항암 작용. 베타카로틴, 루테인, 클로로겐산 등등이 굉장히 많아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 성장과 만성 염증을 억제하죠. 대장이나 폐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평소 당근 섭취를 늘리면 발병 위험이 15에서 30% 줄어든다는 이 다기관 메타 분석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먼저 조리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베타카로틴과 이 비타민 A 전구체는 지용성이라 기름을 만나야 흡수가 급중해요. 생으로 씹으면 체내 흡수율이 약 10% 남짓인데 올리브유 한 티스푼 두르고 2분만 볶으면 60% 이상으로 또 뛰어 올라요. 또 살짝 데치거나 끓이면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14% 늘어난다는 이 국내 식품 저장 유통학회 보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착즙. 이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은 이 당근 샐러리 K를 약 7대 2대 1 비율로 녹즙을 내시면 이 간이나 혈관 해독에 필요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한 컵에 담을 수가 있겠죠. 단 이 거친 섬유까지 몽땅 마시면 우리 장에 가스가 급증해서 더부룩해질 수가 있으니 체에 한번 거르거나 녹즙기에 약 펄프 50% 제거 옵션을 사용 한번 해보세요. 섭취 시간도 물론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200ml, 점심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각 200ml를 드시면 하루 총 600ml, 당근 한 3개 정도예요. 이렇게 3번 마셨더니 2주차부터는 새벽 피곤함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ACE 억제제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또 만성 신장병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당근 1개 정도 이하로 제한하고 섭취 후 2시간 안에 손저림이나 맥박이 이제 불규칙하거나 무기력장이 나타나면 즉시 한번 칼륨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상극 음식이에요. 첫째, 우유와 치즈인데 우유의 칼슘과 당근의 비타민C가 장에서 결합해서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당근 주스를 마신 뒤 우유 한 잔은 최소 1시간 간격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당근과 상극인 음식은 무예요. 이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많지만 당근의 섬유질과 만나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가스나 트름이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김치나 무국은 식사 다른 끼니로 분리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바나나나 시금치, 버섯 같은 이 고칼륨 식품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칼륨 혈증으로 근육마비나 부정맥이 올 수가 있겠죠. 넷째, 신장 결석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근의 옥살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시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 위험을 높여요. 이런 분들은 데치거나 물에 90분 이상 담가서 옥살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찰떡궁합 음식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배추예요. 인돌스리 카비놀 성분이 당근의 카로티노이드라 만나서 유방이나 대장 점막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요. 당근 약 70g에 양배추 50g, 사과 30g을 믹서기에 갈아서 해독수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변비나 피부 트러블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의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서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해요. 채 썬 사과와 당근 라페에 올리브유, 사과 식초, 스테비아를 넣어서 냉장 숙성한 뒤에 식전에 소량 드시면 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삶은 달걀과 당근을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당근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을 보충하고 달걀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서 혈관을 튼튼히 해줘요. 아침에 살짝 볶은 당근과 달걀 2개를 함께 드시는 식단은 오히려 포만감이 4-5시간 지속되고 점심 폭식을 막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돼요. 네 번째는 샐러리와 당근. 이 유기나트륨이 풍부해서 칼슘 운반을 도와 간 해독 이뇨 효과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드시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을 최대 4배까지 끌어올려요. 볶음이나 샐러드 어디든 당근 요리에 올리브유 티스푼 하나만 둘러주세요. 적절한 먹는 양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콩팥 심장이 건강하신 분은 약 당근 1개에서 2개 정도, 혈압약 중에 칼륨은 올리는 약을 늘리시는 분은 당근 1개 이하, 주 1, 2회는 쉬었다가 드시는 게 좋고요. 신장 결석 이력자나 만성 신부전 3단계 이상은 생당근 대신 데친당근 1개 이하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소화기가 약해서 당근만 드시면 체한 듯 답답한 분은 당근을 어슷 썰어서 약불에 살짝 구우면 수분은 유지가 되고 섬유가 부드러워지죠. 차가운 성질을 온화하게 만들고 싶으면 생강 2-3 조각, 따뜻한 듀유나 보리차 15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 미지근하게 드시면 돼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껍질때 솔로 문질러 씻은 뒤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눕혀두면 2주 동안은 신선해요. 착즙 주스는 공기에 닿으면 산화가 빨라져서 바로 마시는 게 최상이고, 불가피할 때는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밀폐병에 담아 냉장 24시간 내 끝내세요. 남은 당근은 채 썰어서 냉동하면 비타민 손실이 약 10% 미만이라서 볶음이나 국거리로 쓰기 편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강한 식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 반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 7시에 당근이나 샐러드 케일 착즙 200ml, 그리고 7시 45분에는 올리브유 살짝 두른 당근볶음 반컵이랑 삶은 달걀 2개, 밥 반 공기, 10시 반에는 당근 사과 라페 2큰술, 따뜻한 보리차, 1시는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양배추찜, 3시 반 정도는 군것질 대신 데친 당근 스틱 4조각, 그리고 6시는 토마토 양배추 당근 수프 1그릇, 8시 이후에는 물만 섭취. 이렇게 2주간 꾸준히 해보시면 눈도 덜 피로하고 혈압 수치도 내려가고 배변도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한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퇴 후에 혈압약 2가지를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점심에 김 파래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또 도시락김을 간식으로 하루에 약 10봉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혈중 TSH가 0.1로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항진 진단을 받았고, 담당 내과에서 김 섭취를 주 2-3회로 줄이도록 하자 약 3개월 만에 이 TSH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혈색소가 약 10 정도로 빈혈이 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식사마다 김을 2장씩 약 8주간 곁들였더니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또 혈색소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철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인데요. 이처럼 같은 김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또 질환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변화인지 혹은 또 불편한 변화인지 우리 몸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김을 평생 드시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 경우는 전문가 상담 없이 김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요. 조영제의 반응은 단순히 요오드 분자 단독 반응은 아니고 조영제의 구조물 때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조류의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제한이 약 4g 미만인 신부전 말기 환자인데요. 김 자체 나트륨은 높지 않아도 기름 또 소금 양념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닐 케톤요증 환자입니다. 김 단백질에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량을 초과하게 되면 뇌신경 쪽에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렇게 드시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의 숨은 영양과 또 위험성, 그리고 60대 이상 어른들께 꼭 맞는 섭취 방법을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이 왜 바다의 불로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실 겁니다. 그럼 먼저 김을 한눈에 파악해 볼 텐데요. 김은 크게 재래김과 돌김, 또 파래김 3갈래로 나누는데요. 재래김은 육안으로 붉은기가 약간 돌고 향이 좀 순하며, 돌김은 파래가 섞여서 진녹색을 띠고 바삭함이 강하며, 파래김은 초록빛이 선명하면서 구웠을 때 풀향이 짙게 납니다. 세 종류 모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거는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향미가 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돌김과 파래김은 바다 바닥 가까이서 자라기에 중금속 농축이 재래김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상선, 또 신장,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돌김, 파래김보다는 재래김 위주로 섭취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100g, 그러니까 약 마른 김 10장 남짓에는 단백질이 약 30g 정도 안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소고기 안심 100g에 함유된 단백질보다 많고 또 소화 속도는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위산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속에 더부룩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김의 단백질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서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이 몸이 피곤할 때 숙취 해소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의 약 4배,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의 약 7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치아, 그리고 혈액의 합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김은 칼슘이 100g당 약 400mg 정도, 또 재래김은 100g당 약 300mg 정도 수준인데 한 끼에 3, 4장 정도 섭취만으로도 칼슘 60mg 정도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하는 어머님들은 하루 반찬으로 김을 좀 얹어 드시면 음식으로도 칼슘을 조금씩 채울 수 있어서 약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 보면 마른 김 100g에 약 110mg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만큼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으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못 채우니까 귤이나 키위,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그리고 B2는 김 소량 섭취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어르신들의 뇌신경을 깨워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핵심인데요. 김과 계란 또 현미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 하루에 김 10장씩 먹어야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김 섭취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김에는 요오드와 알긴산 그리고 포피란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또 과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른 김 한 장에 요오드가 2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 김을 하루에 약 5장 이상 드시면 단숨에 상한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의 피곤함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 증가가 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섭취량을 줄였을 때 TSH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이면 하루에 약 3장 정도, 또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에 1장 또는 주 약 3회 이내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나 포피라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날에는 알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정도 뒤에 김을 드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할 때는 알긴산과 이 포피란이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금속 이슈인데요.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반감기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 근해가 만약에 산업시설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해역을 명시한 곳, 그리고 납이 약 0.2mg 이하, 무기 비소는 0.5mg 이하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믿을 만한 업계의 대기업 제품일수록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하루에 김을 꼭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 또 브로콜리 같이 휘발성의 황화합물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서 이 중금속의 배출 통로를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늘종 무침, 또 양파, 풋고추, 장아찌,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고 김을 싸 먹으면 중금속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에 꼬막 무침 반찬인데요. 여기에다 김을 드시면 요오드, 철분, 또 인이 융합되는 폭탄이 될 수 있어서 갑상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에 명란젓 같은 젓갈류를 함께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고혈압과 또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구이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과 계란 그리고 마늘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 알긴산의 영향으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과 들깨가루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9과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그리고 포피란을 아주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 기본 구이인데요. 마른 팬을 약 중약불로 한 30초 정도 예열한 다음에 김을 올리고 앞면을 4초 정도, 또 뒤집어서 뒷면을 4초 정도만 살짝 쬐서 수분을 좀 날려준 뒤에 불을 끕니다. 만약에 팬 온도가 약 150도 이상 되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코팅하는데요. 팬에서 내려서 약간 식힌 김에다가 들기름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가는 소금을 약 30cm 위에서 눈 내리듯이 뿌려서 골고루 묻히면 짠맛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리놀렌산이 높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말이인데요. 묵은지 한 장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좀 덜고 여기에 김 위에다가 깔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팬에 뒤집어서 구워줍니다. 이 묵은지 안에 있는 유산균이 요오드의 흡수를 일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 계란전입니다. 김 2장을 겹쳐서 4 곱하기 6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계란 2개, 다진 파, 다진 마늘에 소금 약간을 풀어서 김을 앞뒤로 적십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1분 정도씩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조각당 단백질 약 4g, 칼슘 약 15mg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용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색이 바랜 묵은 김은 마른 팬에서 다시 구운 뒤에 믹서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볶음이나 죽, 또 된장찌개에 한 티스푼씩 넣으면 아주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수분 제거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를 먹은 김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아서 두드러기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8도씨의 냉동실에서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생겨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약 48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김은 공기에 닿으면 지질이 산패해서 특유의 과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패된 지질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섭취량은 연령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성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마른 김 3장, 도시락김 1봉 정도가 적당하고요. 65세 이상은 칼슘 보충이 더 필요하겠죠. 김을 하루에 약 4장까지 허용하되 나트륨은 약 150m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주 3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회당 1장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섭취하는 날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는 이내 칼륨과 제한을 위해서 의사분과 상의 후에 김은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에서 8세 정도의 소아는 알레르기 혹은 중금속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반장 이내로 먹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김은 위생법상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양식장 수질 검사, 자체 공정관리 인증제도, 중금속, 산패도,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간해식품이나 무표시된 직거래품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통관해서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살펴보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렸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